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안 하세요? 네,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소방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네. 그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명적과 사망자, 부상자가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소방에서 집계하기로는 그 사망자 31명, 포함해서 83명이고요. 인명 피해는 83명이고 재산 피해는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산림 면적 집계는 그 산림청에서 정확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산림청장님 말씀드릴게요. 네. 그 산림 피해는 10만 4천 헥타르고요. 주택 등 시설 피해는 9,400개소. 인명 피해는 소방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3명, 그중에 사망자 3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사망자 31명, 피해 면적 10만 4천 제곱킬로미터로 역대 산불 중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피해 면적도 과거에 그 동해안 산불에 버금가지만 특히 사망자가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된 원인을 소방청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25일 날 그날 기상 여건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당초에 이제 그 저희들이 산불이 진행 속도보다 너무 빠르게 그 산불이 진행되었고 또 야간에 주택가 민가에 대한 그 대피가 조기에 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TF를 그 구성해서 전반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재난 관련해서 중앙의 중대본 그리고 중대본은 현재 단계를 나눠서 총리, 행안부 장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소방청과 해당 지자체가 관련한 그 방제를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번 관련한 인명피해가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났던 부분들은 그에 대한 예측과 이동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이 불편하거나 그리고 산골 지역에 일었던 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사망 피해가 많이 늘어서 실제로는 저희들도 그 상황을 보면서 산불 피해야 물질적인 피해 우리들이 복구가 가능하지만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상당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농촌 지역에는 그 고령자 또 이렇게 그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시는 분 이런 분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그 대피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더 조밀하게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우리들이 뭐 KBS, MBC, SBS 재난 방송을 하는데 산불 피해 시 응급 대처 방안을 사실은 방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 지역에 사시는 고령자의 분들에게 유효한 방식이었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그 사망하신 게 산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로 어디가 많았습니까? 집과 이동 장소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분들 그런 경우에 이렇게 그 상당히 큰 산불이가 났을 경우 생존을 위한 방식으로 어떻게 피해 있고 그다음에 숨어 있고 그런 다음에 모이는 장소인 학교나 아니면 체육관 이렇게 이동 거리가 기니까 그 상황을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많이 난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산계돼 있고 있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소방청에서 조금 더 관련한 연구자들 그리고 재난재해를 했던 분들을 하고 좀 통해서 좀 마련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그 시기에 피난과 이런 방법들을 고지하고 생존을 위한 방식에 대해서 강구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큰 산림이 났을 때는 산불이 났을 때는 복합 재난입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뭐 경찰, 지방자치단체, 소방
또 산림청 거기에 동원되는 모든 자원들에 있어서 그런 것을 예측하고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촘촘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저는 대피가 제가 보기엔 사망을 늘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과연 그 시기에 그렇게 먼 길이를 그 급격하게 빠른 바람이나 이런 엄청난 그 속에서 대피하는 부분들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그 시기에서 생존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전문가들과 똑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꼭 한번 보고를 해서 내년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총장님이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대책을 마련해서 전국의 그 산계에 있는 농촌, 농촌과 산림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그 정확하게 제가 보기엔 안내를 통해서 그분들이 숙지하고 훈련도 좀 하고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예, 충분히 그 교육도 하고 사전 대피 장소 지정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전부 다 대책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정부 대책.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산림청장님, 이번 그 산불 관련한 곳 속에서 산불 진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진화 헬기의 준비도 부족했고 또 산불의 규모와 내용에 비해서 우리 재난 헬기의 규모나 숫자가 상당히 적어서 그 해당 산불을 진압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임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임도에 대한 유효성과 건설의 필요성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도는 저희들이 뭐 계속 언론을 통해서 많이 브리핑 드렸다시피 야간에 강풍이 불지 않는 경우에는 인력이 지상이 접근을 해서 잔불 정리라든지 이렇게 확산되는 걸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임도. 산림청장님, 예. 현재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매년 임도 계획에 따르면 그런 위험 지역에 있는 그 산의 임도를 개설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지금 16,000km를 저희 더 순정을 시켜야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는 1헥타르당 한 6.8m 정도. 몇 년 걸립니까? 2037년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매년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해서 계획을 좀 정확히 잡고 또 임도 건설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산불 관련한 이 과정들을 복귀하고 준비하면서 관련한 일들 산림청에서 이 준비 기간을 좀 가지고 잘 진행해 줄 것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행안부 차관 혹시 오셨습니까? 예,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기조실장이세요? 혹시 기조실장님, 그 알박기식 집회 신고 및 경찰서 앞 24시간 대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있죠. 네. 차관님이 오셨으면 경찰에 관한 사안인데 실제로 이번에 우리 그 집회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및 광화문 두루두루에서 대부분 다 그런 방식으로 집회 시위가 진행이 됐고 일명 알박 집회 신고가 아주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서울청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동아면세점 앞에 집회 장소로 신고한 총 353건의 집회 중 156건이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라고 하는 동일 명칭의 집회로 동일단체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주요한 시기에 한 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이라는 국민대회의 내용들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 장소의 우선 신고 제도가 실제로는 특정 단체가 특정한 장소를 점유해서 알리기 위한 아니면 표현의 자유 아니면 본인의 주장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특정 종교나 수익사업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정보를 보면요. 동아면세점 앞 1층 사무실 임대료가 100평 기준으로 5,016만 원이고 관리비가 1,022만 원으로 6,035만 원입니다. 한 평 기준으로 60만 원 정도 되고 전체 서울 시내는 한 24만 8천 원 됩니다. 한마디로 동아면세점 앞에 있는 한 평 임대료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에 임대료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한 단체가 156건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신고해놓고 알박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 않고 그래서 2022년부터 25년까지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서 사실 유령 집회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행안부와 관한 경찰청에서 아무런 제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를 했던 156회 집회를 진행했던, 그리고 실제로는 52주였죠. 매일 열지도 않으니까 신고를 해놓고 토요일 정도만 하니까. 그러면서 광화문 그 집회에 결의사항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실장님? 광화문 집회를 진행했던 우파 실대 결의사항? 제가 아는 바는 제가 보기에는 집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의사를 공유하고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같이 가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 퍼스트 모바일 통신사 사용, 사랑제일교회 법인 더 P&L이 운영하는 알뜰폰 통신사에서 사용하라. 두 번째, 선교카드 가입, 농협은행과 전광훈 목사가 제휴한 체크 신용카드 사용하라. 셋째, 자유일보 신문 정기 구독. 넷째, 자유마을 가입. 다섯째, 광화문 온앱 설치 및 가입. 그래서 온 사람 확인하라. 여섯째, 너하라 TV 1천만 방송 TV 채널 시청 및 구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이걸 다 하면 6가지 하면 제3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씩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알뜰폰, 선교 카드, 자유일보, 또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한 수익을 올리는 이런 형태로 집회 시의 자유의 허용이 실제로는 특정인의 영업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그 행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행안부에서 경찰청과 협의하여 집회에 관한 사전협의제가 법률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행안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혹시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경찰청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조실장님이 나오셨는데 차관님이나 장관님이 계시면 좋겠는데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 문제를 과도하게 진행하고 사전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서 마치 그 목적 외 집회 허가 신고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저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하게 PPT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2023년과 24년의 세수 평가가 87.2조에 다다랐습니다. 실제로는 역대급이었고 이 영향이 현재까지 경제 성장률에 그대로 영향이 미치고 있고 2023년 1.4%, 작년 2.0%, 올해 또다시 1.9에서 1.5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한 해 큰 영향이고, 결국은 세수 펑크가 났기 때문에 세출을 조정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거죠. 결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연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2024년 조세 부담률을 보면요, 17.7%입니다. 저 그래프를 보듯이 2016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경향적으로 우리의 조세 부담률이 17, 18, 20, 22 이렇게 올라가면서 경제 규모와 여러 가지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조세를 적정하게 해 들어갔었는데, 급격하게 2022년 감세 정책으로 2023년, 24년에 걸쳐 19%, 17.7%로 조세 부담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결론은 전체적으로 경제 저성장과 현재 어려움을 초래한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정책의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죠. 감세 정책으로. 넘겨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세를 통해서 감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지출 감소에 따라서 민생이 외면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국가 채무가 1279조로 10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마치 감세와 조정을 하게 되면, 총지출을 조정하게 되면 감세 규모가 조정될 것 같으면 생각했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게끔 않는 것처럼 저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아까도 김영환 의원도 얘기했지만 역대급으로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평균 성장률 2.0입니다. 전 정부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을 했지만 경향적으로 4%, 3%, 2.5% 유지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 경제가 흘러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번 어려움에 처했고 IMF 외환위기 26년 만에 처음으로 가계 실질 수급도 마이너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 관련해서도 물론 산불 재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지만 저는 현실적인 민생의 위기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출할 수 있게끔 조금 유연하게 저는 여야와 협의해서 이 추경의 규모도 증액해 나가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기본적으로 지금 추경이 좀 더 민생이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자는 거에서는 저도 뭐 열린 자세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세수 추계자 21년도, 22년도가 세수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거쳤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가 그걸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베이스가 아니고 결국 뭐냐면 조세 부담률 아까 21%, 22%를 저렇게 한꺼번에 18%에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저거 자체가 약간 오버슈팅이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과도하게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었다. 결국 우리의 조세 부담률은 한 18% 정도가 적정 부담률이고 오히려 21년도, 22년도 숫자가 오히려 오버슈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세수축의 오류도 나온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감세 정책이라고 말씀드린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조세 부담률이 설명이 되는 건 한 15%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조세 부담률 떨어진 부분들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외부 충격이나 법인들 자산 시장이 21년도 20년에 과열이었는데 또 반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 증가가 100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 부채 자체 증가분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GDP 대비 비율은 저희 정부 들어서는 한 2%, 1%대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GDP 대비 국가 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계 실질 소득은 여러 가지 복합 위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지만 작년 한 2, 4분기 이후로는 그래도 플러스로 돌고 있고 저희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복된 위기가 현재 경제 위기로 들어가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서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대안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